사진에 보이는 이곳, 익숙하신가요? 최근에는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바로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전기를 사용해 움직이는 자동차는 그리 낯선 개념은 아니지만 개선할 점들이 많아 내연기관에 밀려 상용화가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다양한 연구 끝에 상용화 단계에 진입해 있죠. 더 나아가 과거에는 꿈꾸기만 했던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도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을 이루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며 올해 안에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번 포스테키안 기획특집에서는 전기차의 발전에 사용된 기술과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을 다루었습니다. 전기차의 상용화의 날개를 달아준 모터 효율과 배터리의 발전, 그리고 전기차의 발전으로 상용화가 가까워지고 있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전기차 상용화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조건 중 하나로 엔진의 모터 효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어떤 모터에 배터리를 연결해서 모터를 작동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터는 배터리에서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회전하지만 배터리에서 감소한 전기 에너지의 전부가 모터의 회전 운동에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손실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모터의 전기 강판입니다. 전기 강판이란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전기 강판은 모터의 부품 중에서 고정자와 회전자에 있는 자성을 띠는 철심을 의미합니다. 이 철심의 자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손실이 나타나는 거죠. 이와 같은 에너지 손실을 철손이라고 합니다.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 손실의 합으로 나타내어지는데요. 각 손실이 왜 발생하는지, 철손을 줄여서 궁극적으로 모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포스테키안 기획특집 첫 번째 파트에서 알아볼까요? 모터의 효율뿐만 아니라 배터리 자체의 용량도 늘어나야 전기차가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제한된 공간을 가지기도 하고 무게가 많이 늘게 되면 주행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전압과 수명 덕분에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로 된 전해질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여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막이라는 구조를 가지기도 하고 과충전 시 폭발 위험이 있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동반하게 되며 에너지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면서 기존 액체 전해질을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는 크게 황화물계와 산화물계를 포함하는 무기고체 전해질 배터리와 유기고체 전해질 배터리로 나뉩니다. 각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전고체 배터리가 극복한 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의 개선 방향을 글을 통해 만나보세요. 데이터 처리량이 많은 자율주행차는 에너지 소비 역시 많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전기차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는데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앞서 다뤘던 전기차의 모터와 배터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율주행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슬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주변의 구조물 역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바로 슬램입니다. 슬램은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이라는 이름 그대로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과 주변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면 잘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슬램은 자신의 위치 그리고 주변의 지도 이 두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한 통계 모델로 표현이 되는데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수식이지만 이 수식에서 중요한 점은 이 두 변수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변수를 독립적으로 찾을 수 없고 최대한 실제와 같은 값으로 추정하는 E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근사를 취해야 합니다. 근사값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EM 알고리즘을 통해 변수를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차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기획특집 세 번째 파트에서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이번 포스테키안 보모 기획특집에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흥미가 생겼다면 글을 읽어보며 더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